여러분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대답해 보세요. 앞으로 2배, 아니 10배 오를 게 확실해 보이는 인생 종목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전 재산을 거시겠습니까? 아니면 딱 100만 원만 거시겠습니까? 아마 99%는 당연히 영끌해서 몰빵해야지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확률이 높으니까 많이 걸수록 많이 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수학자들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승률이 90%라도 판돈을 너무 키우면은 당신은 수학적으로 반드시 파산한다. 네, 잘못 들으신 거 아닙니다. 종목을 잘못 골라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많이 걸어서 망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은 여러분이 그동안 왜 벌 때는 찔끔 벌고 잃을 때는 왕창 잃었는지 그 소름 돋는 수학적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여기 평범한 직장인 김대리가 있습니다. 32살, 월급 300만 원을 받으면서 열심히 투자 공부를 해왔어요. 유튜브도 보고 책도 읽고 나름대로 분산 투자 원칙을 세웠습니다. 김대리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볼까요? 김대리는 비트코인을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을 떠올리고 나머지 20% 정도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나스닥 ETF 같은 우량주들에 나눠 담았습니다. 김대리는 뿌듯합니다. 비트코인으로 수익을 내고 혹시 모를 위험은 든든한 대기업 우량주들이 막아주겠지? 자기는 공격과 수비를 완벽하게 갖춘 분산 투자를 하고 있다고 믿거든요. 여기서부터 김대리의 진짜 비극이 시작됩니다. 김대리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은 미래의 디지털 금이다. 무조건 우상향한다. 그래서 월급을 받는 족족, 적금도 깨고 보너스도 합쳐서 전 재산의 80% 이상을 비트코인에 넣고 장기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일명 존버죠. 그런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은 분명히 장기적으로는 올랐습니다. 하지만 김대리의 계좌는 이상하게도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왜 그럴까요? 비트코인이 1억을 갔다가 3천만 원으로 폭락하고 다시 8천만 원으로 오르는 그 롤러코스터 구간 때문입니다. 전 재산을 태운 김대리는 이 변동성을 온몸으로 두들겨 맞았습니다. 김대리의 돈은 비트코인이 폭락할 때마다 복리의 마법이 아니라 복리의 저주에 걸려 녹아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김대리는 억울합니다. 나는 훌륭한 자산에 장기 투자했는데 왜 부자가 못 된 거지? 내가 팔고 나니까 오르는 건 기분 탓인가? 아닙니다. 기분 탓이 아닙니다. 김대리가 실패한 건 비트코인 때문이 아닙니다. 그럼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1956년 미국 벨 연구소에서 일하던 한 과학자가 이 문제의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존 켈리. 켈리는 장거리 전화 통신의 신호 품질을 연구하던 통신공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합니다. 당시 미국에는 경마 중계를 몰래 엿듣고 베팅하는 도박꾼들이 있었는데요. 켈리는 이 사람들이 얼마를 걸어야 가장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수학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켈리 공식입니다. 켈리 공식의 핵심을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동전 던지기 게임을 상상해 보세요. 앞면이 나오면 건돈의 2배를 받고 뒷면이 나오면 건돈을 다 잃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이 동전이 조작되어 있어서 앞면이 나올 확률이 60%예요. 명백히 여러분에게 유리한 게임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전 재산을 다 걸어야 할까요? 그러면 안 될 거라는 것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승률이 높아도 한 번 지면 끝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전 재산을 걸었다가 첫 판에 지면은 그냥 게임 오버입니다. 다시 도전할 기회조차 없어요. 그럼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재산 몰빵은 위험하니까 절반 정도만 걸면 괜찮지 않을까? 승률도 60%나 되는데? 거기에 대한 켈리의 답은 아니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처음 자산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매번 전체 자산의 50%를 베팅한다고 해볼게요. 첫 판에서 운 좋게 이기면 100만 원이 150만 원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기분 좋죠. 그런데 다음 판에서 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150만 원의 절반인 75만 원을 잃게 되고 계좌에는 75만 원만 남습니다. 한 번 이기고 한 번 졌을 뿐인데 출발점이었던 100만 원보다 오히려 줄어든 상태가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자산은 덧셈이 아니라 곱셈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플러스 50%와 마이너스 50%는 서로 상쇄되지 않습니다. 1.5배가 된 뒤 0.5배가 되면은 결과는 원금이 아니라 0.75배, 즉 25% 손실이 남습니다. 이 구조가 반복되면은 승률이 60%처럼 유리한 게임이라도 자산은 조금씩 깎여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이해해야 합니다. 승률이 높다면은 더 큰 금액을 베팅해도 되는 건 맞습니다. 문제는 얼마까지냐는 겁니다. 베팅 비율을 조금씩 늘리면 자산 성장 속도는 처음에는 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더 많이 넣을수록 더 빨리 부자가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수학적으로 계산해보면 어느 지점을 지나면서 상황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베팅 비율이 너무 커지는 순간부터는 기대 성장률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즉, 돈을 더 많이 걸었는데도 장기적으로는 덜 벌거나 심지어 잃게 되는 구간이 존재합니다. 켈리가 발견한 핵심은 바로 여기입니다. 무작정 크게 거는 것이 아니라 수익이 가장 높은 황금 비율이 따로 존재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 선을 넘는 순간 유리한 게임조차 계좌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즉, 켈리의 공식은 수학적으로 돈이 불어나는 속도가 가장 빠른 황금 비율을 찾는 것입니다. 이 경우 켈리의 공식을 대입하면 20%입니다. 전 재산의 약 20%만 반복적으로 베팅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수익이 가장 높은 겁니다. 자, 이제 공식을 그대로 아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켈리 공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F는 P-Q 나누기 B입니다. 여기서 F는 전 재산 중 얼마를 베팅할지, 즉 투자 비율입니다. P는 이길 확률, Q는 질 확률, 1-P, 그리고 B는 이겼을 때 몇 배를 버는지를 의미합니다. 지금 상황을 그대로 넣어보죠. 앞면이 나오면은 건 돈이 2배가 되니까 순수 이익 기준으로 B는 1입니다. 이길 확률 P는 60%, 즉 0.6이고요. 질 확률 Q는 40%, 즉 0.4입니다. 공식의 숫자를 그대로 넣으면은 0.2, 20%가 나옵니다. 내 자산에서 20%만 반복해서 넣을 때 가장 수익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이 있다면 20만 원만 거는 겁니다. 이기면 자산이 늘어나고 지면 줄어들겠지만 중요한 건 다음 판에서도 항상 전체 자산의 20%를 다시 거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승률이 유리하고 계속 따는 구조라면 내 자산 총량이 왜 중요하죠? 그냥 계속 이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수익률이 항상 고정된 금액이 아니라 현재 자산의 비율로 움직인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이 있을 때 20% 수익을 내면은 120만 원이 되지만 같은 20%라도 자산이 50만 원으로 줄어든 상태라면 이제 10만 원밖에 못 법니다. 즉, 자산이 줄어들수록 다음에 벌 수 있는 절대 금액도 함께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큰 손실을 한 번이라도 맞으면 이후 게임에서 아무리 승률이 좋아도 원래 속도로 회복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계속 따는 구조니까 상관없다가 아니라 중간에 자산이 얼마나 크게 흔들리느냐가 장기 수익률을 결정합니다. 켈리 공식이 자산 총량을 기준으로 비율을 계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재밌는 건 이 공식이 직관과 완전히 반대라는 거예요. 우리는 유리한 게임이면 무조건 많이 걸수록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수학은 그 반대를 말합니다. 아무리 유리해도 적당히 걸어야 오래 살아남는다고요. 재밌는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켈리 공식은 승률과 배당률이 정확히 정해진 게임에서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투자는 다르죠. 주식은 승률이 60%다, 70%다 이렇게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미래는 고정된 확률이 아니라 계속 흔들리는 가격 움직임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투자에서는 켈리 공식이 조금 다른 형태로 변형됩니다. 바로 기대 수익률과 변동성을 활용하게 됩니다. 왜 변동성이 분모에 들어갈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투자에서는 질 확률 대신 얼마나 크게 흔들리느냐가 리스크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많이 흔들릴수록 같은 기대 수익이라도 계좌가 크게 출렁이고 중간에 크게 깨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보상은 기대 수익률로 설명이 되죠. 정리하면은 변동성이 커질수록 투자 비중을 급격히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변동성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곱으로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즉 변동성이 2배가 되면은 위험은 2배가 아니라 4배로 커진다고 보는 겁니다. 50% 손실을 회복하려면은 몇 퍼센트 수익이 필요할까요? 50%가 아니라 100% 수익이 필요하죠. 1억이 5천만 원이 됐으면은 다시 1억이 되려면은 5천만 원이 5천만 원 더 불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80% 손실을 회복하려면요, 무려 400% 수익이 필요합니다. 1억이 2천만 원이 됐으면은 다시 1억이 되려면은 8천만 원이 불어야 하는데 2천만 원 기준으로 그게 4배거든요. 변동성이 큰 자산에 많이 투자하면 수익이 나도 손실을 회복하는데 훨씬 더 많은 수익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걸 변동성 드래그라고 부릅니다. 변동성이 심한 종목은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면서 여러분의 계좌를 갉아먹습니다. 자, 이제 켈리 공식의 핵심 원리를 그래프로 보여드릴게요. 가로축은 투자 비중이에요. 0%부터 100%까지. 세로축은 장기 수익률입니다.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재밌는 모양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투자 비중을 높일수록 수익률도 올라가요. 당연하죠. 돈을 더 많이 넣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지점을 지나면은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투자 비중을 더 높이는데 오히려 수익률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이 뒤집히는 지점이 바로 켈리 최적점입니다. 여기가 정상이에요. 산으로 치면 꼭대기인 거죠. 이 지점을 넘어서 더 많이 투자하면요, 수익률이 점점 낮아지다가 결국 마이너스로 갑니다. 이 귤기를 결정하는 게 변동성입니다. 변동성이 낮은 자산은 마치 경사가 완만한 언덕처럼 생깁니다.
조금 더 투자해도 크게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정상까지 비교적 넓은 범위에서 이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투자 비중을 꽤 높게 가져가도 장기 성장률이 유지됩니다. 반대로 변동성이 높은 자산은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산이 가파르고 정상도 왼쪽에 붙어 있습니다. 즉 조금만 투자 비중을 높여도 금방 꼭대기를 지난 내리막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많이 흔들릴수록 수학적으로는 더 공격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투자 비중을 줄여야 장기적으로 가장 빠르게 자산이 성장하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전 재산을 다 넣으면은 장기적으로 파산 확률이 100%가 됩니다. 변동성이 있는 자산에 너무 많이 투자하면 수익이 나도 손실을 회복하는데 더 많은 수익이 필요해서 결국 지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진짜 무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이 그래프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아세요? 정상 부근이 아닙니다. 정상을 한참 지나서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100만 원을 더 투자하는 순간 기대 수익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수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그럼 삼성전자에 내 돈을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도대체 이 켈리 비율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복잡한 미분 방정식은 필요 없습니다. 딱 두 가지 숫자로 이걸 계산합니다. 바로 기대 수익률과 변동성입니다. 공식은 아주 심플합니다. 내가 얼마나 벌 것 같은지를 얼마나 흔들리는지의 제곱으로 나누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켈리 공식이 좋다는 건 알겠는데 그 공식을 쓰려면은 승률을 정확히 알아야 하잖아. 주식 투자에서 승률을 대체 어떻게 알아?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게 켈리 공식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자 함정입니다. 동전 던지기나 블랙잭 같은 도박은 확률이 수학적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승률 51%면 51%인 거죠. 하지만 주식시장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밤새워 기업 분석을 하고 이 주식은 오를 확률이 70%야 라고 결론을 내려도 그건 어디까지나 여러분의 추정일 뿐입니다. 신이 아닌 이상 진짜 확률은 아무도 모릅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켈리 공식은 입력된 수치가 100% 정확하다는 전제에 작동하는 아주 예민한 공식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승률을 70%라고 착각하고 공식이 시키는 대로 풀베팅을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금리가 오르고 전쟁이 터져서 실제 승률이 55%밖에 안 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보셨던 그래프 기억나시죠? 켈리 언덕의 꼭대기를 살짝만 넘어가도 수익은 절벽처럼 떨어집니다. 여러분의 잘못된 확신이 들어간 수치를 공식에 대입하는 순간 이 공식은 부자가 되는 지도가 아니라 파산으로 가는 직행열차, 티켓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틀릴 수 있다. 전문 용어로 이걸 추정 오류라고 합니다. 우리가 계산한 승률에는 반드시 오차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수학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불확실한 주식시장에서 켈리 공식을 어떻게 써먹어야 할까요? 공식을 버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는 안전마진을 둬야 합니다. 그래서 실전에서 진짜 투자 고수들은 켈리 공식을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서 최적 비율이 나왔다고 해도 그 숫자를 그대로 적용하는 순간 변동성이 너무 커지고 작은 오차 하나만 생겨도 계좌가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바로 하프 켈리입니다. 말 그대로 계산된 켈리 비율의 절반만 투자하는 전략이죠. 이 전략을 처음 제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에드워드 소프. 이 사람은 MIT 수학 교수였는데요. 블랙잭 카드 카운팅 기법을 개발해서 라스베이거스 카지노들을 털어버린 전설적인 인물이에요. 나중에는 월스트리트로 가서 퀀트 헤지펀드의 아버지가 됐고 30년 동안 연평균 20%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소프가 뭐라고 했냐면요. 계산된 켈리 값의 절반만 걸어라. 왜? 내 분석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겸손함을 수학적으로 반영한 거야. 하프 켈리를 쓰면 어떻게 되냐면요. 수익률은 최고점의 75%를 챙기면서 변동성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파산 위험도 획기적으로 감소해요. 풀 켈리를 쓰면은 자산이 절반이 될 확률이 50%인데 하프 켈리를 쓰면은 그 확률이 11%로 줄어듭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수익의 4분의 1만 포기하면 파산 위험을 5분의 1로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거쳐먹는 공짜 보험이에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쿼터 켈리입니다. 계산된 최적 비율의 4분의 1만 투자하는 전략인데요. 이 방식은 성장 속도는 조금 더 느려지지만 변동성과 심리적 스트레스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나 변동성이 큰 자산을 다루는 사람들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실제로 많은 프로 투자자들은 풀 켈리보다 하프 켈리, 상황에 따라서는 쿼터 켈리까지 내려가면서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혹시 이거 그냥 수학자들이나 쓰는 이론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에요.
이 전략은 현대 금융의 전설들이 수십 년간 검증해온 필승법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에드워드 소프. 그는 이 켈리 공식을 주식시장에 최초로 적용해서 퀀트 투자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워런 버핏 역시 확실한 기회가 왔을 때 크게 베팅하되 파산하지 않을 정도로 조절한다라는 켈리의 철학을 그대로 실천하는 투자자로 유명하죠. 인류 역사상 가장 돈을 많이 번 헤지펀드 매니저 짐 사이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이끄는 르네상스 테크놀로지가 연평균 6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단순히 예측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켈리 공식을 극도로 정교화해서 딱 이길 수 있는 만큼만 베팅하는 자금 관리 능력이 핵심이었죠. 결국 월가의 고수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은 이겁니다. 예측은 틀릴 수 있다. 하지만 베팅 사이즈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 수학적으로 검증된 이 베팅 사이즈 조절이야말로 그들이 수십 년간 시장의 파도 속에서도 살아남아 거대한 부를 쌓은 진짜 비결입니다. 자, 이제 실전으로 가볼게요. 아까 김대리 기억하시죠? 비트코인, 반도체, 나스닥. 비트코인의 연 변동성은 약 80%입니다. 나머지 20%인 기술주들도 얌전한 애들이 아니죠. 게다가 얘네들은 상관계수가 높아서 하락할 때 같이 폭락합니다. 이걸 감안하면 김대리 포트폴리오의 전체 변동성은 못해도 60% 이상 나옵니다. 거의 코인 하나를 들고 있는 거나 다름없으니까요. 자, 켈리 공식에 넣어볼까요? 분모에 들어갈 변동성 60%를 제곱하면 얼마죠? 0.6 곱하기 0.6은 0.36입니다. 그럼 분자인 기대수익 12%를 분모인 0.36으로 나누면 0.1밀, 이 나누기 0.36은 약 0.33, 즉 33%가 나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이 33%도 풀 켈리 값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라고 했죠? 내 분석이 틀릴 수 있다는 추정 오류를 감안해서 하프 켈리를 써야 합니다. 33%의 절반은 얼마입니까? 약 16.5%입니다. 그런데 김대리는 변동성이 극심한 비트코인을 80%나 들고 있습니다. 이런 초고위험 포트폴리오는 더 보수적으로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쿼터 켈리 수준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그럼 비중이 어떻게 되냐고요? 8%입니다. 결국 수학적으로 계산된 김대리의 생존 가능한 최적 투자 비중은 기껏해야 10% 내외인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전 재산의 90%는 이제 현금으로 들고 있고 딱 10%만 이 포트폴리오에 넣어야 파산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김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이 10%라는 생명선을 무시하고 100% 전 재산을 풀 베팅하고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보면은 김대리는 적정 기준보다 무려 10배나 많은 판돈을 걸고 파산 확률이 99%인 러시안 룰렛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상승장에서는 엄청 벌어요. 그래서 본인이 투자 천재인 줄 알죠. 하지만 하락장이 오면은 회복 불가능한 데미지를 입습니다. 실제로 2022년에 나스닥이 30% 빠졌을 때 비트코인은 65% 빠졌습니다. 둘 다 들고 있던 사람은 포트폴리오가 절반 이하로 줄었어요. 그걸 회복하려면은 100% 이상 올라야 하는데 그게 언제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김대리의 반도체 관련 최적 투자 비중을 전체 자산의 약 35%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65%는요? 무조건 현금으로만 들고 있으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상관계수가 낮은 자산에 나머지를 투자하면 됩니다. 왜냐고요? 상관계수가 낮은 투자는 변동성을 낮추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상관계수가 낮다는 건 쉽게 말해 두 자산이 서로 다른 리듬으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한쪽이 내려갈 때 다른 한쪽이 같이 떨어지지 않거나 심지어 반대로 움직이기도 한다는 의미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자산이 서로 다르게 움직이면은 손실이 동시에 겹쳐지는 일이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계좌 전체의 흔들림이 작아집니다. 예를 들어 두 개의 자산이 완전히 똑같이 움직인다면 하나를 사든 10개를 사든 사실상 하나에 몰빵한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상관계수가 낮은 자산을 섞으면은 상황이 달라집니다. 하나가 마이너스 10% 빠질 때 다른 하나가 마이너스 2%만 움직이거나 오히려 플러스 3%를 기록한다라면은 전체 계좌의 변화는 훨씬 완만해집니다. 수학적으로 보면 서로 다른 방향의 움직임이 서로를 상쇄하면서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상관계수가 낮다는 건 단순히 종목이 다르다는 의미가 아니라 서로의 하락을 일부 막아주는 장치를 갖춘다는 뜻입니다. 이 방어 효과 때문에 계좌가 덜 흔들리고 변동성이 낮아집니다. 기술주가 폭락할 때 버텨주거나 오히려 오르는 자산들에 투자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금, 원자재 혹은 달러 같은 것들이죠. 물론 가장 쉬운 건 현금이나 국채 같은 안전자산이겠죠. 주식과 채권의 상관계수는 보통 마이너스 0.2에서 마이너스 0.4 정도입니다. 주식이 빠지면은 채권은 오르는 경향이 있다는 뜻이에요. 금도 마찬가지고요. 상관계수가 거의 0에 가까워서
주식이 어떻게 움직이든 거의 상관없이 제 갈 길을 갑니다. 이런 자산들을 섞어야 진짜 분산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나머지 65%에는 절대 기술주 리스크가 묻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35%에서 감당할 수 있는 기술주 변동성을 꽉 채웠으니까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통찰이 나옵니다. 우리가 분산 투자라고 부르는 것의 진짜 의미가 뭘까요? 종목 수를 늘리는 게 아닙니다. 상관계수가 낮은 자산들을 섞는 겁니다. 같이 움직이지 않는 것들을 섞어야 진짜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김 대리는 지금 어떻게 했죠? 100%를 전부 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주식과 코인에 넣어놨잖아요. 김 대리는 지금 자기 그릇이 감당할 수 있는 최적점의 거의 3배를, 그것도 한 가지 리스크에 몰빵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켈리 공식을 적용하면 좋을까요? 켈리 공식이 알려주는 생존 투자법입니다. 첫 번째, 지금처럼 변동성이 걱정되는 장세에서는 현금 비중을 30에서 50%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켈리 공식의 관점에서 보면은 현금은 게으른 돈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적극적인 전략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변동성입니다. 특히 기술주나 코인처럼 변동성이 큰 자산을 100% 들고 있는 거는 생각보다 훨씬 큰 리스크를 감수하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레버리지를 안 썼다라고 안심하지만 실제로는 변동성 자체가 레버리지처럼 작용합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수학적으로 증명해 드릴게요. 보통 시장 지수가 하루에 1% 움직인다고 칩시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진 급등주나 코인은 하루에 얼마나 움직이나요? 못해도 3%, 많게는 5%씩 위아래로 춤을 추죠? 자, 여기서 계산기를 두드려 봅시다. 지수가 1% 움직일 때 내 종목이 3% 움직인다. 이건 지수 추종 ETF의 3배 레버리지를 써서 투자한 것과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똑같은 위험입니다. 그래서 켈리 공식은 이렇게 말합니다. 위험이 커질수록 투자 비중은 더 빠르게 줄여라. 계산을 해보면은 의외의 결과가 나옵니다. 주식 100%보다 주식 50%와 이제 현금 50% 같은 구조가 오히려 장기 성장 속도를 더 높여주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또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현금은 이자도 안 붙는 노는 돈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상승장에서 현금 들고 있으면은 바보 취급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금은 노는 돈이 아니라 기회의 총알입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거시경제 대폭락을 상상해 보세요.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 2022년 금리, 인상 쇼크, 이런 폭락장은 10년 혹은 20년에 한 번씩 반드시 옵니다. 피할 수 없어요. 시장이 반토막이 났을 때 자산의 100%를 주식에 몰빵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계좌가 녹아내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공포에 떨며 손절하거나 강제로 시장에서 퇴출당하죠. 수학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 즉 파산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하지만 현금을 50% 들고 있던 사람은 어떨까요? 주식은 반토막 났지만 현금 가치는 그대로죠. 오히려 폭락장에서는 현금의 가치가 왕이 됩니다. 남들이 울면서 던지는 우량주를 헐값에 주워 담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되니까요. 이때 싸게 산 주식이 다시 정상화되면은 자산은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합니다. 이걸 리밸런싱 효과라고 하는데요. 켈리 공식이 말하는 최적의 성장 속도는 바로 이런 위기 상황까지 수학적으로 계산에 넣었을 때 나오는 겁니다. 현금이 없으면은 위기는 그냥 지옥이지만 현금이 있으면 위기는 여러분의 자산을 퀀텀 점프 시켜줄 최고의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현금 보유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과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인 겁니다. 두 번째, 상관계수를 체크하세요. 아니, 내가 수학자도 아닌데 그 복잡한 계산을 어떻게 해? 하시는 분들 계시죠? 걱정 마세요. 계산이 필요 없습니다. 눈만 있으면 3초 만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쓰시는 네이버 증권이나 증권사 어플 차트 화면을 켜보세요. 거기에 보면 비교 차트 또는 지수 비교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켜고 여러분이 가진 종목들을 차트 하나에 다 겹쳐서 그려보세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 차트 위에 SK하이닉스랑 미국 반도체 이 TF를 겹쳐보는 겁니다. 만약 이 선들이 마치 쌍둥이처럼 똑같이 오르고 똑같이 내린다? 데칼코마니처럼 모양이 겹친다? 그럼 그 종목들의 상관계수는 1에 가까운 겁니다. 만약 내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들이 전부 0.7 이상의 상관계수를 가지고 있다면요? 그건 분산이 아닙니다. 몰빵이에요. 상관계수가 0.3 이하인 자산들을 섞어야 진짜 분산 효과가 납니다. 세 번째, 하프 켈리를 적용하세요. 켈리 공식으로 계산한 최적 비중의 절반만 투자하세요. 이렇게 하면 내 분석이 틀렸을 때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소프가 30년 동안 연 20%를 벌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겁니다. 욕심을 절반으로 줄이는 대신 생존 확률을 5배로 높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도 상승장에서는 많이 투자한 사람이 더 많이 벌잖아.
맞는 말이에요. 상승장에서는 풀베팅한 사람이 하프 캘리를 쓴 사람보다 더 많이 법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언제 상승장이 끝나고 하락장이 오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워런 버핏도 모르고 레이 달리오도 모르고 에드워드 소프도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하락장이 올 것을 대비해서 포지션을 관리합니다. 상승장에서 조금 덜 버는 대신 하락장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익률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살아남아야 다음 기회가 있어요. 죽으면 끝입니다. 켈리 공식이 가르쳐 주는 거는 바로 이겁니다. 탐욕을 수학적으로 제어하는 방법. 내가 얼마나 걸어야 가장 오래 살아남으면서 가장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는지 그 답이 켈리 공식에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분산 투자는 종목 수가 아니라 상관계수로 판단하세요. 같이 움직이는 종목 10개보다 따로 움직이는 종목 3개가 더 안전합니다. 둘째, 고변동성 자산에 많이 투자하면은 레버리지를 쓴 것과 같습니다. 신용 안 쓴다고 안전한 게 아니에요. 셋째, 켈리 공식의 핵심은 적당히 걸어야 오래 산다는 겁니다. 최적점을 넘어서면은 더 투자할수록 오히려 손해예요. 넷째, 하프 켈리를 쓰세요. 계산된 최적 비중의 절반만 투자하면 수익의 75%를 챙기면서 위험은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변동성이 심해지는 장세에서는 현금 30에서 50%는 쫄보의 선택이 아니라 적극적인 전략입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보세요. 내 종목들의 상관계수는 얼마인지, 내가 켈리 최적점을 넘어서 관기의 구간에 있지는 않은지.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계좌를 구하는 건 새로운 종목이 아니라 올바른 비중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